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또 깊이 있는 시리즈 이어갑니다. 트럼프에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게 영어 제목이 엄청 좋아요. 트럼프 트랩, 코리아스 초이스. 멋있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김양희 교수님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 나눴고 그 전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모셔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각각 주로 미국 얘기, 중국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유럽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유럽 얘기가 사실 굉장히 재밌는데 한국 언론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시대가 유럽하고 우리나라 포함한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유럽 중심으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 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럽 연구분과장 맡고 계시고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받으신 유럽 정치 전문가 윤석준 성공회대학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게 좀 괜찮으셨어요? 아유, 유럽 전문가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요. 예, 덕분에 제 이름이 이렇게 더 잘 들린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기업 경험도 있으시고 하시다고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들었는데. 예,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경력이 있으시죠. 유럽하고는 이게 좀 거리가 있는 경력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현대그룹에서 이제 남북경협 사업, 그 당시에 이제 금강산 건강과 개성공단 사업 전략기획 업무를 한 5년 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남북 간의 관계가 막 트이고 할 때네요. 2000년대 초반이면. 예, 거의 절정과 대통령. 바닥을 오갔던 때였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때죠.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대북 송금 특검할 때 그 기간까지도 다 이렇게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럼 금강산 개척하고 막 그랬을 때 당시에 그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신 거네요. 예, 저희는 이제 전략계획 업무니까요. 예, 본사에서 주로 이제 뭐 대위 업무들 포함해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들 주로 담당했었어요. 그렇게 남북 관계 업무 하시다가 또 유럽, 프랑스 유학 가셔가지고 유럽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시고.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가졌던 원래 문제 의식이 한반도 이제 평화와 이제 통일에 관련된 거였는데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제 의식은 더 필요한 거는 통일보다 통합이 아닐까.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유럽 통합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럽에 가서 이제 유럽 연합을 연구를 한 겁니다. 아이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으죠. 아니 그러면 이게 본격적인 질문은 아닌데 궁금해지는데 그럼 유럽 연합이 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통일하겠다 하고 논의하는 방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근본적으로 다르고 일단은 뭐 그 남과 북 N이 숫자가 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6개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27개국까지 늘어난 유럽 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추상 수혜를 높인 그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추상 수혜가 낮은 현실 차원에서는 사실 이렇게 정책 차원의 이렇게 함의를 이렇게 즉자적으로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좀 다르다. 예, 그러니까 독일 통일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추상 수혜를 굉장히 높인 선에서 그 선에서는 여러 가지 좀 함의가 있습니다. 그럼 남북 간에도 통일이 아니라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소신은 지금도 연구 다 마친 다음에도 지금 갖고 계세요? 예,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제가 연구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한반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 궁극적인 목표는 지향은 평화고요. 그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이 통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요즘 이 뉴스를 보면은 뭐 유럽 연합도 유럽 연합이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뭔가 이 세계의 자유세계 국제 질서 자유세계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서구라고 얘기하면 보통 미국과 유럽은 같은 편이고 우리 동구가 있었는데 동구도 없어졌고 그래 다 같은 편. 그럼 이제 중국하고 북한 뭐 이런 정도만 빼고 큰 덩어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일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살아왔는데 요즘 엄청 헷갈립니다 국민들이. 트럼프 시대를 맞아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서로 관계가 엄청 계속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약간의 불안 내지는 혼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런 이제 혼란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럽 사람들도 함께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지금 변화의 지금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사실 이제 세계 질서라는 것들이 미국과 유럽과 미국이 주도했던 소위 서구, 더 웨스트라는 이 주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뭐 냉전 시기 때는 이제 더 웨스트가 이제 소련과 대척점을 세웠던 거고, 그리고 이제 동구권이 붕괴가 된 이후에는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에는 이제 잠깐 단극 시대가 왔다가 미국 중심에 곧바로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G2 시대가 되면서 초반에는 역시 그대로 미국과 유럽과 미국이 함께 그 더 웨스트라는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함께 견제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균열이 발생을 한지 이미 좀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트럼프 2기 때 와서 된 게 아니고요? 1기 때 이미 균열이 시작됐었습니다. 그 1기 때부터 사실은 이런 균열은 굉장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트럼프 2기 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주목받는 그 나라와 학회는 아니지만 오스트리아 정치학회하고 스위스 정치학회가 함께 이제 공동 연락회를 조직을 하는데 그 학회 명이 The End of the West, 그러니까 서구의 정말 서구가 이제 사라졌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학회를 열 정도로 트럼프 1기 때부터 이미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는 미세한 간극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잠시 봉합이 됐던 겁니다. 의도치 않게 봉합이 됐던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때 다시 이제 이 갈등 국면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더 웨스트라는 이 서구라는 이 국제사회의 정체성을 구성해왔던 이 두 주체가 당연히 뭐 단시간에 이렇게 먼 사이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 더 웨스트의 균열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도 많습니다. 아니 요즘 저희가 많이 봤던 뉴스들은 뭐 몇 가지 이렇게 딱 기억나는 걸 얘기를 해보자면 나토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가 사실 뭐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이 서구라는 세계가 하나 있으면은 하나의 세계니까 적이 있고 전선이 있는데 전선이 유럽에 하나 있고 아마 아시아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우리나라 남북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구에 전선이 있다면 아마 러시아하고 전선일 것 같은데 나토는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이걸 지켜야 되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합심해서 왜냐면 서구 유럽이 먹히거나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으로부터 먹혀버리거나 이러면 미국도 곤란하기 때문에 돈 대서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2기 들어오자마자 방위비 지출을 다 당신들이 유럽 국가들이 돈 내가지고 해라. 우리 더 이상 돈 못 내겠다 이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슈인 거죠. 이런 것들이. 불안하게 만든 이슈거든요. 우리나라한테도 그럴 것 같고 또 느낌이. 사실 나토에 관련된 이슈가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3%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한테 이제 3% 정도는 국방비 지출을 하라는 이제 그런 압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GDP의 5%입니까? 재정의 그렇죠. 국가 재정 아니요 GDP의 5%.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유럽 국가들이 그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켜 왔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1기 때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몇 개 국가들은 좀 노력들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근본적으로 이게 뭐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이제 문제라면은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이 생길 텐데 트럼프 2기에서 좀 과격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나토 말 그대로 군사 안보 동맹체인데 그러니까 여기 회원국들 중에 누구 하나가 침공을 당하면 침략을 당하면은 우리가 함께 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건데 이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차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는 이게 자동 군사 개입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뢰성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얘기 때부터 트럼프의 미국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트럼프 2기 때 들어서는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관계를 나쁘게 할 수는 없지만 또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준비는 대비는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말씀 듣고 보니까 엄청 심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미국이 너희들도 돈 좀 더 내라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돈 안 내면 우리 더 이상 동맹이 아니야라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차등 대우를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추상수위가 높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굉장한 이제 두려움과 신뢰감 저하를 이제 주는 거죠. 예. 균열이 시작된 거는 맞네요. 그럼 서구의 군사적인 어떤 이 강고한 동맹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훨씬 느슨해지고 있다는 느낌은 좀 들긴 드네요. 예, 어쨌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지금 균열이 이게 이제 미세 균열로 끝날지 아니면은 커다란 이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균열점은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갑자기 유럽 지도가 막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국가에 따라서 약간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으면 자기들은 후방인 거잖아요. 이렇게 러시아하고 거리를 보면 너무 머니까 그러면 좀 소극적일 것 같기도 하고 독일이나 폴란드 이런 데는 되게 이게 돈 더 내서라도 미국하고 계속 해야 돼 이런 느낌이 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습니까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개별 국가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입장들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중동부 유럽이죠. 구 이제 동유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쪽엔 일부 국가들에서는 조금 이제 그 극우 과거의 극우였던 혹은 이제 극우에 가까운 이제 그런 정권들이 들어선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예, 그래서 나토 약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나토 오히려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이제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쨌든 리더십이 있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정치적인 어려움들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 차원의 방위력 강화라는 부분을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앞장서서 나토를 약화시키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방위 역량을 증진시키자. 예, 그런 지금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미국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 없는 유럽 국가들끼리의 방위 체계를 만들자는 그 얘기. 그런 역량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게 유럽군 얘기 나오는 게 그겁니까? 뉴스에서. 유럽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정책으로 그다음에 실물적인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춰서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나가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주장을 할 때는 근데 기존의 나토도 없애자는 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이원화되는 거 아닌가요? 이 방위 체계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은 트럼프 일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미세 균열이 생기기 전에도 사실은 유럽은 독자적인 안보 방위 역량을 갖추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군사 안보 협력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느슨한 협력 그 자체.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부터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국방 정책뿐만이 아니라 역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만들어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초반에는 나토의 이렇게 보완적인 역할로서 많이 인식이 되었고 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나토가 언제나 중심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트럼프 2기에 들어선 지금은 당연히 완전히 대체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의 역할을 좀 분담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자라는 그러한 지금 공감되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저쪽에서는. 근데 뭐 저는 이제 유럽 사람이 아니니까 속 시원히 말씀드리면은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 역량을 키워보자라는 게 저쪽 유럽의 지금 시각이고요. 하지만 이제 외교적으로 대체 뭐 이런 뉘앙스 같은 것들은 사실 가능하면 발화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나토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미국의 작전 지휘권이란 게 있잖아요. 전시 작전 지휘권이 있고 평시 작전 지휘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이 없으면 사실상 지휘권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EU가 유럽 연합군을 만든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막 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수행해온 지금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쟁 지역들에 그동안 유엔 평화유지군만 파견됐던 건 아니거든요. 유럽 연합 차원에서 사실은 그동안 여러 분쟁 지역의 평화유지나 치안유지 담당 혹은 이제 인도적인 그런 여러 활동들을 위해서 사실은 유럽 연합 차원에서 군병력을 그러니까 비전 투병이죠. 이미 그런 식으로 파병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시킬 그런 이제 물적 토대 그리고 군사적인 역량을 확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상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든 어디든 뭐 적국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유럽이 같이 뭉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미국하고 유럽하고 입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그럼 두 군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상상이긴 하지만은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자라는 게 그 근저에 깔려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자는 정도까지만 해도 근데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유럽이 미국과 이렇게 뭐 단기간 안에 이렇게 관계를 멀리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량을 그동안 좀 키워나가려고 했던 것들을 좀 서둘러 가지고 더 좀 키워나가 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사실 이렇게 뭔가 균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제가 드는 측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그 중요한 계기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뉴스로 접하기에 처음에는 다들 우크라이나 편에서 어쨌든 뭐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딱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의 입장이 다르고 또 독일은 굉장히 또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 지금 최근의 변화들을 사회자께서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전 초기,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는 미국과 이제 유럽이 거의 동일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단일 대우로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줬고요. 그 이전 직전까지 있었던 그 트럼프 일기 때 갈등 국면이라는 것들은 사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하나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부터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유럽은 대러시아 제재를 굉장히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유럽이 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불만을 표시를 했죠.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너무 강하다라는 그런 외교적인 지금 제스처들을 여러 번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럽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정치의 지도자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분노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사석에서 보여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이해관계들이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네, 네, 같은 네. 거죠. 사실 유럽에 특히 독일도 그렇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이전에 러시아로부터 오는 이 천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게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우크라이나전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 이어져 왔죠. 네, 네, 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계속 지금 최근에 압력을 넣었던 거는 너희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가 불안정하니 네. 미국 LNG에 구입하라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유럽은 최근에 이러한 그 가스의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부분들을 네. 재생에너지를 빨리 네. 더 많이 네. 보급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충당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뭐 SMR을 포함해가지고 원자력에 대한 의존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늘리는 네. 쪽으로 그런 쪽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우리 미국 LNG 더 사라는 쪽으로 오히려 압력을 놓고 있기 때문에 가스는 화석연료니까 재생에너지 방향하고는 안 맞군요. 맞지 않군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단가가 비쌉니다. 미국 에너지가요? 예. 가스가? LNG가 그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럽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조건이 네. 아닌데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강요를 하고 있고. 하기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는 가스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거겠죠. 예,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것도 있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예. 근데 미국에서 가스가 가려면 배를 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돈이 예. 많이 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액화 시켜야 되고. 네. 예. 그렇군요. 그거 말고 다른 이해관계들도 혹시 있나요? 에너지가 제일 큰 겁니까? 최근에 있었던 것들은 일단 말씀드렸던 그 대러 제재 문제하고 이제 네. 에너지 이 문제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 갈등 구조였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이렇게 좀 너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 가가지고 한판 막 싸우고 나와가지고 유럽을 갔잖아요. 예. 근데 유럽에서 엄청 따뜻하게 막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맞아주잖아요. 예.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젤렌스키가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젤렌스키 개인에 대한 그 감정보다는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유럽의 지배적인 시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유럽의 안보에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러시아의 팽창이라는 것들은 사실 유럽에게 있어서는 18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사실 있어왔던 약간의 공포 같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 2기에서 상당히 이제 푸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유럽은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더 이상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양 주체도 알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외교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의사표명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던 거는 그 시각의 차이를 명확하게 외교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우린 다르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까지 밀고 내려오면 정말로 위협을 느낀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외교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글이나 말로 발화할 수도 있지만 그 장면 자체가 사실은 이미 외교적인 수사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뉴스를 정말 냉정하게 잘 읽어야 되는군요. 그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왜 대서양 동맹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사이 그 동맹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치 때문에 다 같이 전쟁을 하다가 하여튼 전쟁 끝나고 유럽연합을 만들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구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점점 내부에서는. 근데 이제 소련이라는
그런 적국이 생기면서 미국하고 손을 잡고 거기 맞서기 위해서 대서양 동맹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균열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 균열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 적어도 어쨌든 틈이 벌어지긴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이렇게 주목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요한 변수인 것도 맞습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네.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또 중국이 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사이 약간 간극이 벌어지니까 중국이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유럽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뭐 자유무역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후퇴를 하니까 중국이 오히려 이제 유럽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기후 변화 문제나 아니면은 자유무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라는 그런 외교적인 사실 대화의 장을 이미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는 오히려 그 작은 균열 지점들을 중국이 면밀히 보고서 많은 기회들을 탐색을 했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간극이 살짝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간극을 사실은 누가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그게 메우는 형태일지,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창의적으로 예, 새로운 이제 기존에 없었던 그런 질서를 함께 만든다라든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 트럼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국하고 유럽 사이 계속 밀당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세게 이제 나오면서 이 적대시하니까 유럽이 어쩌면 중국이 먼저 다가갔을 수도 있지만 중국하고 유럽이 가까워지면서 뭔가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또 반대로 러시아를 두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유럽이 또 좀 적대시하면서 미국하고도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 관계가 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직 종전은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보여줬던 방식대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 양보를 하는 선에서 휴전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럽은 동의를 하지 못할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적어도 결과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유럽이 그 미국과 함께 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또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분들이 있는 게요. 사실 그 유럽과 미국은 오래 전부터 뭐 이게 이제 냉전 때문에 더 웨스트로 하나로 뭉쳐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은 우리 그 남녀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아주 명저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많은 대서양 양안관계 전문가들이 그 책 제목을 빗대 가지고 화성에서 온 미국, 금성에서 온 유럽이라는 표현을 써오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근본적인 사실 차이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세계의 구조적인 질서들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임시적으로 봉합된 상태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이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그리고서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계속 확산되어 왔던 페미니즘 외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만들어가려고 계속 가치지향적인 부분들을 유럽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트럼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그 간극보다 훨씬 더 이 간극을 꽤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던 간극과 함께 결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간극은 더 벌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지금보다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만치 않네. 하지만 그 간극이 벌어져도 네.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는 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남녀간에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이혼하기도 하고 뭐 이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까지는 안 해도 그냥 우리 잠깐 떨어져 살자. 뭐 이렇게 냉랭하더라도 같이는 살 것 같습니다. 같이 밥도 같이 해먹고 예. 뭐 이래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비유가 좋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관심사로 다뤘던 주제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네. 갑자기 유세장에서 나치 경례를 하고 그러게요. 독일 AfD 지지 발언을 그쪽 정당 뭐 유럽 독일 정당 뭐 당대회에서 무슨 지지 발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자꾸 트럼프는 지금 말씀하신 유럽하고 미국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예. 트럼프가 하는 메시지나 여러 가지 DEI 반대하고 뭐 그러니까 포용성, 다양성 뭐 이런 거 반대하고 반페미니즘인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은 또 인종주의적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유럽의 극우 세력은 점점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또 굉장히 가까운 것 같고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일단? 예,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유럽의 극우 정당 혹은 이제 극우 인사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발화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그 멜라니 총리한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독일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을 위한 대한당 극우 정당의 여러 가지 선전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트럼프라든지 혹은 이제 트럼프 이 행정부 안에서 이 부통령을 통해서라든지 JD 벤스 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그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대성 양후 관계는 예전에 비해서 간극이 벌어지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극우적인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좀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미국과 그 유럽 이 양쪽에서 이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혐오의 정치,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 가장 이제 그 대표격인 트럼프 그리고서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집권을 하거나 혹은 제2당 정도까지 이제 올라서고 있는 이제 극우 세력들의 부상,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한 세력들이 함께 지금 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의 심화와 이 혐오의 저희는 이제 뭐 학술적인 용어로 혐오의 정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혐오의 정동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그 혐오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런 건가? 이게 이제 정서 뭐 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혐오 정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좀 시간상 수월치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혐오 정서하고 뭐 불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이 들리긴 합니다만. 뭐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불평등의 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평등의 심화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제 세계화의 흐름에서 그 세계화의 그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했던 이 정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유권자들이 저는 심판 투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새로운 정당들을 지지를 하면서 그게 때로는 극우, 극좌 정당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났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당 체제 안에서 뭐 트럼프와 같은 그런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게 왜곡돼서 표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기존 이런 정치 세력들이 이 정적인 동력으로 대중적인 동력으로 잘 활용을 했던 게 이제 그 혐오의 정서 같은 부분들이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동조화되면서
이게 뭐 서로 이제 뭐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거나 그동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예, 서로 이제 조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우호적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도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극우 정당이 있고 네. 프랑스에도 뭐 지금 이름이 뭡니까? 마린 르펜의 그 옛날에 국민전선이었던 그 정당이 있고 뭐 국가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공화당의 일종의 말하자면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그런 세력인 것 같고 이들끼리 서로 우호적인가요? 공동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유럽의 많은 극우 정당들이 사실은 대외 정책 그다음에 국제 관계에 대한 이 정책적인 어젠다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 정당들은 굉장히 오랜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유럽의 안정적인 그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중심의 정당 체제에서 이렇게 발전했던 정당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주로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국내 정책, 특히나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제 어젠다들은 많이 개발을 했지만 사실 이제 국제 관계나 대외 관계 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책적인 어젠다가 그렇게 발전해 있지 못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예전에 그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당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집권도 할 뻔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런데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동조화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발전하고 성장할 여지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뭐 독일을 위한 대안하고 프랑스는 국민 전선인가요, 여전히? 저희는 이제 국민 동맹, 민족 동맹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으로. 그런 데서는 그러면 미국하고 더 협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입장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반이민 얘기만 계속 하는 거고 뭐 대외 정책은 그렇게까지 발전을 안 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하지만 앞으로 동조화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요거 주제 하나 좀 넘어가서 여쭤볼게요. 그 유럽연합에서 레디니스 2030이라는 이렇게 얘기 발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독자 노선을 강화하는 발표라고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결별하고 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내용이 실제로 그런 내용인가요? 우선 저기 제가 비유를 하나를 드리고서 네.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네. 예, 거의 부부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반세기 이상 동안 함께 살아왔고요. 그런데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나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좀 경제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조금은 좀 만들어 봐야겠다. 저는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레지던스 그 2030이라고 지금 나온 것들이요. 유럽의 이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지금 전략이자 어젠다인데요.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독자적인 군사 안보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고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효용성은 있었지만은 규모 면에서 그렇게 커다란 예산을 투하해가면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커다란 예산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8천억 유로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서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동인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특히나 여러 회원국들과 그런 동인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네. 국방 안보 역량을 유럽이 스스로 키우려면 물질적으로 어쨌든 그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생산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 유럽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위 산업체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별 국가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미국에 많이 좀 의존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요.
그런데 유럽 안에서 자체 군사 역량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는 최소한 65% 이상은 우리 유럽 연합 안에서 만든 무기로 이 역량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영국이 브렉시트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유럽 연합과 지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영국하고요. 예. 영국과 그러면 EU의 폰더라이엔하고 정상회담을 한 건가요? 네. 아. 거기서도 이제 요 방위산업 특히 이제 레드네스 2030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방위산업 관련된 부분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규모 있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회원국들에게 동의이 됩니다. 심지어는 유럽 연합을 나갔던 영국에게도 동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 좋은 지금 방향과 전략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여러 나라들이 긍정적으로 회원국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27개 회원국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네덜란드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그 미국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유럽 연합은 27개 회원국의 모든 만족에 기반해서 작동하지는 않고요. 예, 특히나 이제 군사 안보 협력 분야는 제도적 설계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국가들끼리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페스코라고 해가지고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정책적인 플랫폼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왔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의미 있게 좀 진행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디니스 2030 같은 프로젝트가 이제 실체를 갖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한테도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방위산업 뭐 하여간 수출 더 늘리겠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체 생산을 강화한다고 또 말씀도 주시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런 얘기가 참 좀 딜레마긴 한데요. 이게 뭐 전쟁 없는 세상, 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현실적으로 또 방위산업과 관련된 또 국익이라는 부분도 존재는 하니까요. 많은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유럽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협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좀 부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안에서 생산된 부분들의 비율을 높이자라는 거고요. 무기를 수입하는 비중을 낮추자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방위산업체로서는 표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반드시 부정적인 시그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유럽은 사실 이제 나토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나토 안에서는 사실 미국과 좀 그 시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잘 이게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이 군사 부분에서의 탄소 발자국 문제,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기 체계에서 발생하는 이 탄소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의 입장은 무기를 우리가 전혀 생산을 안 할 수, 이용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대신에 기후변화 대응의 차원에서 이 군사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노력은 하자라는 이 시각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나토의 틀 안에서 유럽이 그렇게 좀 원해도 사실은 미국은 거기에 화답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이 군사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 부분들 이제 중요하게 사실 여겨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 유럽과 협력을 하거나 유럽의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전기 탱크 같은 걸 만드는 건가요? 전기차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건가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일부 방위산업 업체에서 그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수소 연료 차량이죠. 네. 예, 군사 부문에서 사실 수소 연료 차량들을 동력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이미 가능한 지금 상황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서 이제 뭐 여러 항공 시스템이나 항공유 관련된 부분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네.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어느 정도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을 유럽의 시장에서 네, 잘 네.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우리 지난 정부 때 수소 경제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는 좀 정부가 소극적이기도 했었고, 이번 정부 뭐 금방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출구가 어딘가 하는 의문도 좀 있기는 있어요. 시장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셨던 것 같고, 근데 이런 데가 출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수소 에너지란 게 이런 쓰임새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수소 경제 우리 투자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무기로 해소하는 게 약간 깨름직한 측면도 네. 있지만 회수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요거까지 이제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떼지어서 다니는데, 거기에 돈 많은 남자애 하나하고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여자애 하나하고 커플이 딱 돼가지고 CC가 돼서 우리는 거기 약간 옆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부도 누리고 안보도 누리고, 그러니까 깡패들 우리를 치지 못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얘네들이 지금 막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죠. 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예. 교수님 말씀 쭉 듣고.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예, 굉장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비유로 계속 이어가면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고지순한 사랑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끝내자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사랑은 그 사랑대로 계속 이어가고, 네. 사랑을 더 키워가자라는 거죠. 그게 다른 나라들과의 사랑도 적극적으로 좀 키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미국과 사실 여러 가지 갈등, 균열 구조가 생긴 이후에 뭐 그래도 이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겠다라고 네,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게 결코 미국과 결별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게 또 필요한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그 레데니스 2030 그 계획 그 하단부쯤에요. 네. 그 관련된 자료들 하단부쯤에 한국을 포함해서 새로운 협력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천명하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유럽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는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예, 그게 결코 미국과의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그동안 좀 소홀히 했지만은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힘센 친구 하나가 아니라 정말 친구들이 필요한 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의 누구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일단 유럽하고 관계를 예. 좀 더 강화를 하자. 예.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일단 유럽. 네. 예. 유럽하고 예. 어떻게 라는 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유럽에 접근을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익숙한 시각은 그 패러다임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또 관계 증진에 사용하되, 또 미국과는 또 나중에 혹시나 뭐 중국과는
또 다른 언어,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의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부분들을 인권,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기후 변화나 그리고서 여러 가지 뭐 성평등, 다양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그 지향성을 만들어 왔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해 왔기 때문에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굉장히 충실한 부분은 우리가 한미 관계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충족시켜 나가고 또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해 나가고 유럽과는 좀 가치지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방위산업 협력을 하더라도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 감축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려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가치와 명분이 중요하다. 예. 어떻게 보면은 선비의 세계군요. 한미 동맹은 뭔가 상인의 세계의 예. 협력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뉴스토마토하고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트럼프의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끝장 뉴스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4시 50분에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윤석준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